지금 지지율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조사를 하나 봤더니 2030 표심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3.4, 안철수 후보가 19.1, 윤석열 후보가 18.4. 이제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2위 후보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살부터 39살까지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은 결과입니다. 이재명 33.4 그리고 안철수 19.1 윤석열 18.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또 최근 여론조사 보면 똑같이 보이는 추세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7% 나왔다가 10% 넘고 이제 두 자릿수에 진입을 했는데 안 후보께서 스스로 분석하는 지지율 상승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청년들 때문입니다. 청년들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청춘 콘서트를 대학 교수 시절에 하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은 위로해주고 그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밖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 해결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같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한 동기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하면서 여의도 정치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금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예전보다는 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번에 청년 공약을 제대로 해서 냈습니다. 예. 청년들을 직접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어떤 점들이 고쳐야 될 점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우리 사회에 뿌리 있게 박혀 있는 불공정. 제일 먼저 사회 진출하면서 부딪히는 불공정이 대학 입시, 의전원, 로스쿨, 취업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군대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문제. 예. 네 번째는 연금 개혁해 달라. 우리 때가 되면은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90년생이 평생 연금을 내도 2055년에 그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 한 푼도 국고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맞벌이 부부들의 그 육아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해결 가능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냈는데 아마 그걸 평가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2030 세대의 표심이 이번 대선을 좌우할 거다 이런 분석 대체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공약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공약을 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공약 부분은 이따가 한번 좀 자세히 따로 정리를 한번 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공약 전에 이렇게 좀 판세를 한번 좀 먼저 후보님한테 듣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청년 문제에 대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나 해주신 거죠. 네. 또 어떤 이유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 대선은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은 세력을 보고 뽑지만 대선은 사람을 보고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도덕성 면에서 그리고 또 가족 관계,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잣대로 지금 현재 그 원내 정당 후보가 4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혹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의 그 가족 논란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 제가 만약에 그런 뭐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가족 문제가 없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다른 후보에게 갔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재평가가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더 혹독한 가족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면서 철저한 검증이 들어가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실은 양쪽에서 털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때도 야당이었고 진보 정당 때도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탈탈 다 털었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있었던 제 아이 기숙사로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백화점에서 온 팜플렛을 보고는 호화 쇼핑을 한다느니 뭐 저 유학을 귀족 유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막 덮어 씌운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아파트에 신세계 백화점 특정한 것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뭐 고급 백화점으로부터 팜플렛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뭐 아주 뭐 고급 쇼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막 뭐라고 할까요? 양념을 막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있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